여러분들하고 이 종소리로 맞춰서 시작하려고 쉬는 시간부터 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덕분에 이거 핸드폰을 지금 고정하고 있는 삼각대가 그 1학년 4반 교실 옆에 소규모 회의실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갖고 오는데 1학년 애들이 다 선생님 인강 찍으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촬영하는 시점 6월 26일 금요일 3교시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전에 1, 2교시에 4강을 잘 들었어야 됐는데 시반하고 A반 친구들이 여러분들 근데 이걸 듣고 있는 애들한테 사실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안 듣고 있는 친구들 어떻게 내가 독촉을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균형 나머지랑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프린트로 보면서 좀 심화되는 개념들까지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5강까지 근데 솔직히 조금 자신은 없어요. 5강까지 해서 딱 끝내주면 너희들도 깔끔하고 선생님도 깔끔해서 다음 시간부터 다음 주제 나가면 되는데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침범해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지금은 미시경제 파트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해서 첫 번째 시장의 종류, 그리고 수요 공급, 그리고 균형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충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수요랑 수요량의 차이, 공급이랑 공급량의 차이 여러분들 잘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 측에 변화되는 요인, 소비자의 수, 소비자의 소득, 그 다음에 연관제의 가격 변화, 그러니까 대체제일 때랑 보완제일 때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같은 것들 잘 따져주시고, 그 다음에 공급과 역시 공급량, 그 다음에 공급 측의 요인들 이런 것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상승했다, 그 다음에 미래의 가격에 대한 기대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런 것들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균형을 살펴봤을 때 지난 시간에 자, 가격과 거래량이 있을 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하는데 균형의 정의를 뭐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더라? 그렇지,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을 우리가 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그 다음에 그때의 거래량을 시장 균형 거래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상태일 때는 우리가 초과 무슨 상태다? 그렇지, 곡선상으로만 보더라도 공급이 더 많은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 상황이고, 초과 공급이면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까지 가격에 대한 하락의 압력이 있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역시 균형 가격보다 낮은 점에서 형성이 되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초과 수요다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이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꽃이 있었는데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요랑 공급이 이제부터 변하게 될 거야. 그랬을 때 그 변화되는 위치에 따라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찾아야 된다고 했어.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되면 둘 다 감소.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은 올라갈 거고요. 공급이 감소되면 균형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내려갈 거다. 너희들이 바로바로 요게 탁탁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너희 걸로 채워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죠. 이제부터 경제 좀 어려워지니까 반드시 당일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와야 돼. 우리가 그리고 얘가 한쪽만 변화되는 걸로 끝나지 않았었지. 두 쪽이 다 변할 때를 살펴봤었는데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을 때 수요랑 공급이 만약에 동시에 증가한다 라고 하면은 수요 이쪽 공급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늘어나는 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 알 수 있다. 근데 가격은 어느 쪽 폭이 더 크게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4강 과제까지 잘 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선생님이 지금 여기 3강부터 지금 찍고 있는 곳이 2학년 4반 교실인데 내가 종호쌤이 앞에 또 앉아 계시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항상 죄송하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칠판을 항상 너희 이거 수업 찍고
씻고 끝난 다음에 맨날 이거 지우개 내가 빨아다가 여기 다 한 번씩 닦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 거의 여기 내가 쓰고 내가 정리하고 내가 치우고 하는 것 같아. 우리 2학년 4반 보고 있는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 칠판 다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교과서 두 쪽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의 신화 이야기 프린트로 한번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6쪽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수요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이 전제로 깔았던 게 얘들아 생산물 시장에서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다른 말로는 상품 시장. 이 위에 3학년 교실인데 지금 3학년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책상을 자꾸 옮기고 있어요. 드르륵 소리가 나는데 우리 3학년 선배들 어제 실내에서 졸업 앨범도 찍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참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어떻게 그래도 학사 일정은 돌아간다. 내가 이 수요 공급을 너네한테 언제 가르칠까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또 굴러가고 있다. 참 머리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 진짜 머리 때문에 머리를 자르고 스트레스를 받는 샵을 바꿀까? 자,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 수요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다시 말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고 뭐 이런 것들 따라서 균형이 바뀐다는 거는 사실은 기본 경제학에서 우리가 밑바탕으로 깔고 있는 모든 뉘앙스인데 그건 이제 우리가 전제 조건을 상품 시장,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관해서였었고 그랬을 때 우리가 Y축을 가격이라고 했고 X축을 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수요랑 공급이 만나서 거래가 되면 이제 거래량이라고 우리가 썼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이 수요랑 공급의 논리가요 사실은 이 생산물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많이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 얘기를 우리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6쪽 가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무슨 시장이다 라고 나오냐면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생산 요소 시장.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수요 공급의 그래프를 여러분들 알다시피 생산 요소가 네 가지가 뭐뭐 있었죠. 이제 너희들 탁탁 튀어 나와줘야 돼. 네 가지 뭐뭐 있었지? 설마 여기서 또 임금 이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이라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얘들아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는 요 가격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Y축이 임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요 X축을 노동거래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생산물 시장에서는 그래프를 PQ 이렇게 썼었는데 여기서는 이때는 Y축과 X축의 알파벳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임금을 영어로는 wage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W라고 쓰게 되고요. 여러분들 66 교과서 보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노동거래량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노동의 영어로 labor잖아. 발음 미안해. L 이렇게 표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같은 PQ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알파벳이 서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가 경제를 배울 때 이 축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건 내가 늘 강조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는 순간 여기는 노동시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교과서 읽어볼게요. 생산요소의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그 생산요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발생하면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한다. 여기서의 가격은 임금이 될 거고요. 노동시장의 경우 그 다음에 거래량의 경우에는 여기서 노동거래량이 될 거다. 노동시간 혹은 한 사람이 노동하는 일수도 될 거고 하여튼 노동 일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가보시면 노동이나 자본이 거래되는 생산 요소 시장의 크기는 재화를 사고 파는 생산물 시장의 크기에 의존한다.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서 파생하는 수요이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당연한 얘기지. 내가 1단원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줘야지, 다시 말해 소비를 해줘야지 기업은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 생산을 할 거고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다시 노동을 살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노동을 수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문단 마지막 줄에 좀 밑줄 쳐주도록 하자.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며 그 반대도 성립한다. 에다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요. 이제 현대로 올수록 점점 노동에 대한 수요보다 이 기계와 같은 좀 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현실이기는 해.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는 사실은 AI나 뭐 고부가 가치 산업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많이 특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겠지. 근데 이것들이 많이 기계로 대체가 되면은 사실은 사람이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여러분들 뭐 2년 뒤면 이제 20살이니까 성인이 돼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실 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살아간다고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아직은 80년,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세계고, 심지어 사회 변동 속도는 엄청 빠르단 말이야. 그런데 자꾸 이 기업에서는 노동을 수요로 하지 않고 이제 기계로 대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러면 기계와 그 대적이란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가질 수 있는 특화력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들도 좀 끊임없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엔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차별화된 요소가 나한테 있던지, 그 다음에 뭐 기계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것이 나한테 있던지, 그래야지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떠한 경제적인 값어치를 매기겠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유의미하게 내가 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도 뭔가 어쨌든 내 이름 세자 걸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선생님은.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을 돌이켜보면은 그래도 나는 좀 뭐 강의식이라는 수업에 있어서는 어쨌든 최고까지는 되려고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그랬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잘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좀 입증이 되면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기계가 다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나한테 느낀 적 많이 써주지만, 이게 선생님 수업은 현장 수업에서 듣는 게 너무 좋은데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언제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리액션도 없는 저 핸드폰에다가 내가 뭘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근데 그랬을 때 내가 현장에서 호흡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식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나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그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의 가치를 좀 대변할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현대사회에서 많이 각광받는 것이 또 약간 인문학적인 요소 그런 거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기계는 인간의 그 감수성을 터치해주지 못하죠. 정말 고지능의 기계로 가면 뭐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뭐 내 생각이야. 너희랑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 그 정도까지 기계가 발달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가고 싶은데 과연 기계한테 상담을 갈까? 내가 볼 때 그건 아닐 것 같아. 감성상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거. 근데 선생님은 이 학교에서 내가 이제 교직을 3년 넘어가는 시점에서 내가 살펴보면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경쟁력이 당연히 학업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뛰어난 역량의 부분도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땐 인성적인 부분이 있지. 그것도 진짜 무시 못하는 역량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1학년 조에 들어가서 이제 1학년 선생님들끼리 요즘 1학년들이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인사를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독려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나왔거든. 근데 뭐 인사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뭐 인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대인 관계 있잖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뭐 그런 속에서 이제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동료든 같이 지낼 때 어떠한 예의랄까? 뭐 매너?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인성적인 부분을 잘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사회에 나와보니까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비단 너희들한테 뭐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돼, 뭐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당연히 해야 될 말이긴 하지만, 정말 살아가면서 그것 또한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당연히 공경하면서 잘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잘 지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오늘 참 별얘기를 다 하네요. 대학 다니고 뭐 이런저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공부 잘하고 실력 뛰어난 사람은 진짜 많더라고요. 뭐 솔직히 나도 고등학교 때 뭐 공부를 못했다 소리를 듣고 잘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양서구 다니는 친구들도 당연히 그랬겠지만, 근데 대학교 나와보니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너무 많고,
많고 정말 실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특화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그 다음에 매너나 어떤 예의나 아니면 뭐라고 하지? 친화력이라고 할까? 그런 대화를 할 때 어떤 코드를 맞춰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문장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의 그 인간 됨됨이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것들을 많이 좀 가질 수 있는 거. 또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당연히 실력적인 부분, 이런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배우는 교과목의 지식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거에 특화되어서 잘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정말 나는 있어도 되는 인간, 없어도 되는 인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 이름 석자 걸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내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경제적인 거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 살아가면서 너희들한테 뭔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알려준 것도 선생님의 몫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마디 했어. 괜찮지? 좋아.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도요,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므로, 다시 말할게, 생산물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인 노동에 대해서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적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노동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과 마찬가지로 밑줄, 노동 시장에서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임금과 균형 거래량, 즉 고용량이 결정된다.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들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생산 요소 시장이기 때문에 이때의 수요자랑 이때의 공급자는요,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는 항상 이게 가게였고 이게 기업이었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개인 가게일 거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기업일 거 아니야. 근데 어이구 봤어요 방금? 지우개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나타났었는데 네. 지우개가 바짝 말랐더라고. 자, 근데 이 생산 요소 시장은 알겠지만 요 둘이 당연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기업이고 여기가 가게가 될 거야. 그랬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 알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낮은 임금만 주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적은 돈만 주더라도 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많이 쓰고 싶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입장에서도 이 우하향하는 곡선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채용하지 못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채용하려는 기업들은 많아지게 될 거야.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너무 쉽지. 임금이 높은 데서 일하고 싶니? 낮은 데서 일하고 싶니? 당연히 높은 데서 일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란 말이지. 우하향, 우상향.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수준에서 이 생산 요소 시장의 거래가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균형 임금이 될 거고요. 여기가 균형 노동량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요 정도 시장에서 만났을 때 요 정도에 내가 돈을 줄 테니 너는 이 정도 일을 하도록 하시오. 요런 식으로 혹은 뭐 몇 명을 채용하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수요 공급이 변동하면 균형 임금과 균형 거래량이 변하게 될 텐데 그 사례 한번 보자고요. 국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증가했다고 가정하고 균형 임금이 변화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알아보자 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증가하게 되어야 돼.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일반 사회라는 과목 중에 경제를 가르치잖아. 근데 내가 가르치는 일반 사회, 그러니까 내가 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일반 사회는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경화쌤이랑 같이 하는 정치랑 법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울 사회랑 문화도 있는데, 근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내가 이제 일반 사회를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사실 대학을 나와보니까, 나도 문과 쪽에서 대학을 나와보니까, 특히 우리 문과 친구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사회 배울 때 이 정치학업이랑 경제랑 사회문화랑 문사 있지, 윤리와 사상, 이게 철학의 좀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세계사 있잖아. 요 5과목은 개인적으로 좀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떤 과를 가더라도 그 과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한국사를 배우지만 세계사는 잘 안 배우잖아요. 근데 역사나 철학적인 그 소스가 되게 많이 따라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사회라는 과목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좀 깨달아가는 과목이니까 사실은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거를 모르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 뉴스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요것들을 좀 고등학교 때는 특히 문과 간다고 하면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긴 한데, 어쨌든 너희들은 반강제적이지만 2학년 때 정치학업이랑 경제를 배우긴 하잖아요. 3학년 때 사회문화 아마 대부분 선택할 거고,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긴 해,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증가한다고 하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당연히 그런 걸 생각해야지. 그러면 뭐 좀 이질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사회 제도다, 아니면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 우리 작년에 수행평가 했던 거 기억나지만 차별 같은 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걸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떤 공약을 내걸어야 내가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선거 지금 니네 배우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런 거와 관련된 법도 나올 텐데, 이제 경제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야. 봐봐.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증가한다고 하면 여기가 국내에서의 임금을 받는 고용시장이라고 해봅시다. 특별히 S전자 고용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얘들아, 수요 측이 많아진다는 얘기인 거야? 공급 측이 많아진다는 얘기라는 거야? 그렇지. 이게 D라고 써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D고 여기가 S인 건 알죠?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소리가 되니까. 그러면 균형점이 이쪽으로 형성이 되면서 옛날에 비해 균형 가격은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균형 임금은 줄어들 거고 균형 노동량은 늘어나게 될 거야. 다시 말해서 옛날에 비해서 더 싼 값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도 많아지게 될 테니, 기업 입장에서는 원래 있었던 임금보다 더 적게 줘도 일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한 가지 더 슬픈 사실은 더 많이 일을 시켜도 시장에서 거래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생각된다는 거 지금 이해되겠어? 그치? 그래서 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균형 임금은 더 떨어질 거고 균형 노동량은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죠? 자, 그러면 우리 66쪽의 교과서 밑에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의 변화로 생긴 직업이고요. 보시면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노인 환자도 증가하기 마련인데, 과거에는 노인 환자에 대한 간병을 가족이 담당하였지만 현대 사회 핵가족화 현상과 맞벌이의 증가로 인해 가족의 간병 기능이 약화되었다. 옛날에는 우리 여기 지웠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확대 가족 이런 걸로 많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특히 우리 농촌 사회였으니까 그 3대가 어우러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나 이렇게 같이 살아가지고 막 큰아버지, 뭐 이모, 삼촌 이렇게 다 같이 살았던 그런 사회에서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이 중에서 누가 간병을 할 수 있었는데, 점점 이게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핵가족화가 되어 가다 보니 더 이상은 이제 그 가족이 담당할 수 없는 역할로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생겨나게 된 직업이 거기 보시면 병원 요양보호사, 간병인이네. 간병인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앞으로 사회에서는 고령화가 더 많이 진행될 거고 사실은 핵가족화가 더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선생님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같은, 그럼 이제 1인 가구들도 많이 증가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간병이나 뭐 요양보호사 같은 직업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그치? 원래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간병인 요양보호사 시장이야. 근데 이 간병인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는, 다시 말해 이제 우리 가족의 누군가를 케어하기 위해서 내가 임금을 주고 어떤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될 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더 어떻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 되면은 지금 현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과 높은 일하는 양들이 거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상황에 따른 직업적 편견이 사라지고 있다. 간호사는 한때 여성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1962년 남자 간호사의 등장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이 남자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남자 간호사를 북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옛날에 비해서 남자 간호사들이 선생님은 간호사인 친구들이 없는 건 아닌데 걔네가 뭐 얼마만큼의 임금을 받고 하는지까지 내가 물어보진 않았긴 했는데 확실히 남자 간호사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해요. 선생님이 군대에서 친하게 지냈던 의무병 친구랑 제대하고서도 아직도 연락하고 있었는데 걔가 간호학과를 이번에 마치고 진짜 이번 병원에 딱 들어갔거든.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어떻게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들어갔냐 그랬더니 확실히 병원 현장에서 남자 간호사들의 수요가 진짜 많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의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남자 간호사의 수요가 늘어나겠지. 근데 이제 그만큼 간호학과 같은 데서도 남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텍스트만 봤을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공급 자체가 증가할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간호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인 간호사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날 테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리대로라면 균형 임금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노동량도 늘어나게 될 텐데 그만큼 남자 간호사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테니까 다시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거 좀 보이시려나? 그 일하는 양은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서 남자 간호사들이 일하는 양들은 늘어나게 될 테니까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 주변에 보면 간호사인 친구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 확실히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잘 주기는 해. 그래 근데 노동량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임금이 높은 만큼 노동 거래량도 엄청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일하는 양도 많아가지고 선생님 친구 이제 연대 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대 간호학과 친구였는데 한 3년 그러니까 연대 간호학과만 가면 웬만하면 세브란스 병원에 다 취직을 하는데 거기서 한 3년 일하다 보니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지금 퇴사하고 자기 스스로 네일샵을 차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고 진짜 쉽지 않은 직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른 시장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 건데 금융시장입니다. 생산노동 시장 중에 우리가 노동시장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긴 한데 얘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융시장을 가보시면 금융시장의 이자율 결정과 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치자 금융시장은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어요. 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이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공교롭게 우리가 이 금융은 작년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왜 이런 그림 내가 그려줬던 거 기억나냐? 그래서 또 못 그리는 그림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제쯤이면 선생님은 사람을 잘 그릴까? 오늘 자꾸 다른 일 많이 해서 안 되지. 정신 차리고 이제 말아야 돼. 자, 보면은 금융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금융을 많이 취급하는 곳이 이제 은행과 같은 금융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내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막 이런 거 있다고 했었잖아. 제1금융권은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아는 은행들이 들어가고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들이 들어가는 뭐 대표적으로 세금고 같은 데나 약간은행 같은 데나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내가 지금 무서워 죽겠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그래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3금융권은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금융회사에 취업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너희들 봤을 때 오 이럴 수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취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이 금융을 거래하는 시장에서도요 재밌게도 이 수요 공급의 원리가 좀 도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의 가격 역할을 하는 것과 수량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봐봐요 얘들아. 나는 이제 빌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얘는 빌려주는 사람. 화살표가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이게 빌려주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가 빌리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얘 봐봐 얘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이나 적금을 맡긴다라는 얘기는 내가 은행한테 돈을 지금 빌려준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누군가 나한테 빌려준 돈을 다시 빌려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니 여기서 나한테 이자를 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은행한테 돈을 빌릴 테니 내가 여기다가 이자를 줄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요 이자보다 요 이자를 높게 하는 그게 은행의 수익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얘 있잖아, 이 사람 입장에서도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이 1년에 내가 똑같은 돈을 맡기는데 2%를 준대요. 이자, 그러니까 원금에. 그리고 다른 데서는 3%를 주고 4%를 준대. 뭐 이럴 수 있지. 뭐 내가 100만 원을 맡기면 얘는 1년 지나면 나한테 2만 원을 주고 3만 원을 주고 4만 원을 준대. 그럼 너네 어디다 맡길래? 당연히 여기다 맡겨야지. 왜? 여기는 합리적인 인간이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들아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을 생각해봐. 마찬가지로 내가 100만 원을 빌리러 은행에 갔더니 여기 은행은 2%를 주고 여기 은행은 3%를 주고 여기 은행은 4%, 주는 게 아니지, 달라고 한대.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빌리면 2만 원을 그러니까 갚을 때 102만 원을 갚아야 되고 여기는 103만 원을 갚아야 되고 여기는 104만 원을 갚아야 돼. 그럼 너네 어디서 빌릴래? 그렇지, 여기서 빌리겠죠? 그러니까 얘가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인 거고 얘가 빌리는 사람의 입장인 거잖아. 지금 내가 뭘 말하려는지 알겠어? 맞아. 여기 금융시장에서의 가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자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이면 당연히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빌려주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요가 있고 여기서도 공급이 있는데 금융시장에 수요를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가 그쪽에서 돈을 빌리겠다는 소리야. 빌리겠다. 그치? 그 다음에 공급의 입장에서 봐도요. 공급의 입장에서 봐도 내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빌려주겠다는 거잖아.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서 돈을 너한테 줄게, 공급. 나는 너한테 돈을 빌려올게, 수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자율이 낮은 데서 더 많이 빌릴 거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자율이 더 높은 데서 당연히 많이 공급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거래되는 요 양이 결국에는 균형 이자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균형 이자율.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거기 보시면 그 그래프 나오겠지만 여기서도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금이 거래되겠다라는 소리인 거지. 그래서 여기는요 이제 이니셜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자율이 영어로 인터레스트 레이트잖아. 되게 내가 생각해도 방금 발음 진짜 구렸어. 미안해. 인터레스트 레이트. 근데 요 i를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i를 그냥 이렇게 i로 쓰지 않고 이렇게 써. 허수 i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자율의 그 i 느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거래량은 얘들아 L로 나와 있는데 그 노동시장에서의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뭐 금융 같은 거 가다 보면 무슨 론 이런 거 많잖아. 뭐 햇살 론 막 이런 거 그렇지. 그때 론 이게 자금을 거래하는 양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기 축에 들어가는 게 L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I랑 L이 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대출이라는 형식으로 자금을 거래할 텐데 거래되는 자금의 가격인 이자율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자금의 가격이 이자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이 이자율이 내가 미리 얘기할게. 너희들 중에 중문학 같은 거 문제 풀다 보면 요게 좀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자면 요걸 다른 말로 금리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자율이 곧 금리야. 이해되시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요것만 응용을 하면은 금리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옛날에보다 금리가 높아졌다 이러면 공급자들, 다시 말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좋은 거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균형 이자율보다 높으면 초과 공급이 일어나겠지? 초과 공급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균형 이자율보다 내려가면은 금리가 낮아진 거니까, 이자율이 금리니까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 상식 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자율이 곧 금리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거기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밑줄을 치자고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금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될 거고, 수요량이니까 점화가지 수요량은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자금의 공급량은 증가하게 될 거다. 밑줄 쳐 넣어주세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금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자금의 공급량은 증가한다. 따라서 자금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할 거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할 건데,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밑줄 금융시장에서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이자율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까지 여러분들이 좀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너희들 얘들아 있잖아,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면 5가지를 우리가 이번 우리 2학년 동안 경제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벌써 3개를 배운 거야. 상품시장, 생산물시장이랑 노동시장이랑 금융시장의 원리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가계들의 저축이 증가했다고 가정하고 균형 이자율이 변화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얘들아 봐봐. 상품시장에서는 수요자랑 공급자를 봤을 때 수요자가 결국에는 이제 가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업이 되잖아요. 기업이 되는데 이제 노동시장에 가면은 얘네가 바뀌겠지. 수요자가 기업이 될 거고 여기는 가게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요 금융시장에서는 수요자를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파악하냐면 기업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공급자를 대체적으로 가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상품시장하고 노동시장은 이게 딱 떨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리는 게 왜, 아니 선생님 개인이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은 규모로 돈을 빌리는 게 가게보다는 기업이니까. 왜냐면 기업들이 투자 같은 거 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뭐 무슨 주식을 산다 이런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좀 사업을 늘리려고, 뭐 예를 들면 내가 떡볶이만 팔다가 이제 오뎅도 팔 거고 순대도 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할 거야. 그러려면 뭐 기계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텐데, 거기다 돈을 쓰기 위해서 큰 돈이 나가니까 돈을 크게 빌려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를 대체적으로 기업으로 판단을 해요. 가게가 없다는 뜻은 아닌데, 알겠지? 그러니까 기업이 훨씬 더 큰 규모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공급의 측면도요, 기업은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주로 가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결국에는 은행에다가 저축으로 맡겨놓는 사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면 다 그건 가게잖아. 그치? 뭐 물론 기업도 이제 그런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그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가게들이 자기 월급 받아서 막 이거는 결혼 대비용, 이거는 자동차 살 거 뭐 이런 식으로 쪼개놔서 그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으면 그게 결국에는 자금의 공급이고 가게가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주로 가게라고 보고 얘를 주로 기업이라고 본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봐봐. 가게들의 저축이 증가해야 돼. 그러면은 둘 중에 뭐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리대로 보게 되면은 균형 이자율은 낮아질 거고, 균형 그 다음에 이 거래량, 자금 거래량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내가 은행이 너한테 줄게라고 이야기를 해도 빌리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리가 나온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교과서까지 잘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생탐구 가보도록 합시다.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이자율은 어떻게 변동할까? 우리 지금 배운 거에 대해서 문제 푸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네.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을 예정인 형진 씨는 경제 뉴스를 보고 경기 침체에 따라 은행 이자율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졌다. 이자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상환 일정과 자신의 생활비 운용 계획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대.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거다 얘들아.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은행에 가서 기업들이 돈을 빌리려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 더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지금 나는
금융시장에서 수요랑 공급이 있는데 옛날에 비해 경기가 침체되어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어떻게 될 거다? 그렇지, 감소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동시에 임금 인상이 동결되면서 가계 저축률도 낮아질 거예요. 가계 저축률도 낮아질 거예요. 다시 말해, 원래는 내가 은행에다가 항상 더 이렇게 많이 돈을 맡겼다가 임금이 동결되면서, 그러니까 옛날보다 경기는 안 좋아졌는데 임금은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내가 저축을 좀 줄이고 소비를 좀 늘려야겠다라는 가계가 늘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게 될 건데, 자, 오른쪽 봐봐 얘들아. 왼쪽의 뉴스를 바탕으로 이자율과 자금 거래량의 변화를 예측은 이렇게 할 건데, 그 다음 단서가 중요합니다. 공급의 변화가 수요의 변화의 2배가 된다는 걸 가정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왜 수요랑 공급이 동시에 변하면 걔네들은 우리가 한쪽은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얘는 딱 단서를 줬지. 공급이 훨씬 더 크게 변한다. 그러면 아예 아싸리 이렇게 그려보자. 요만큼 줄어든 거랑 요만큼 줄어든 거 봤을 때 얘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균형점은 여기였는데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균형점은 노란색과 노란색이 만나는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균형 이자율은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야? 증가하겠지.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될 거야?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업으로 인해 자금의 뭐가 증가한다? 수요가 감소한다. 그 다음에 니은으로 인해 자금의 뭐가 뭐한다? 자금의 공급이 감소한다. 근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테니 여러분들의 결론은 이자율은 뭐 할 거고? 상승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 거래량은 어떻게 될 거다? 감소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68쪽을 넘어가지 않고요. 67쪽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시장의 종류, 수요 공급, 균형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서 크게 배워야 될 한 테마의 교과서를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때 같이 했지만 여기 프린트, 지금부터 이제 요 프린트 개념들도 나가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복습하셔가지고 요 균형 파트 특히 어려울 테니까 한번 잘 익혀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내가 너희들이 이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질문한 것들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답을 좀 해주면서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거 어디 갔을까? 교무실에 있나봐요. 근데 내 교무실에 갈 그게 아닌데. 자, 너희들이 선생님이 느낀 점을 쓰라고 했잖아. 1강, 2강, 3강 과제를 느낀 점을 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들 잘 써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 친구도 있어. 느낀 점에다가 저 오늘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보고 그러니까 느낀 점이나 일기를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의 표정이 매우 다양한 걸 알았습니다. 뭐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자꾸 얘가 눈에 보이는데 선생님의 소독 티슈 드립에 깜짝 놀라서 다시 돌려봤습니다. 뭐 이런 거. 물론 그런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나한테 질문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좀 유의미할 것 같아서 같이 좀 보려고 한다. 뭐냐면 우리가 저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얘들아, 경제학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사회과학적인 것부터 좀 먼저 얘기하자. 사회과학이 조금 더 경제보다 큰 거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사회문화를 배우면 더 확실하게 좀 배우긴 할 텐데,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 과학, 그러니까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법칙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한다면, 사회 현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법칙을 예측하고 하는 것들이 사회과학이란 말이야. 그 분야 중에 이제 정치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이런 건데, 경제학의 우리 대표적인 법칙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같은 게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회과학에서 그러니까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얘가 독립변수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내 생각인데 선생님은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영어로 하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라고 해,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인 용어로 그냥 들어만 놓고 디펜던스, 그러니까 디펜던트,
그 다음에 이제 인디펜던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스펠링이 맞나 이게? 갑자기 왜 영어 시간이 돼가지고 맞나? E인가 디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맞을 거예요. 던트. 근데 이거 배울 때 E가 저렇게 많다고 이렇게 생각했고 A인가? 자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버라이언스나 그랬을 거예요. 버라이언스나 거의 베리에이션 변화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독립변수라는 말은 DV, 그 다음에 종속변수라는 말을 이제 IV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논리 구조에 따라서 이 사회과학이 형성이 됐어요. 뭔 소리냐면 독립변수는 뭔가 탁 변동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변화시켜. 그러면 그 변화를 시킨 거에 따라서 의존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얘 자체로 뭔가 움직인 건데 종속변수는 그거에 따라 움직여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독립변수를 내가 나이라고 잡으면 이 나이 왜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 나이가 올라갈수록 아이돌을 덜 좋아할 거다. 뭐 이런 게 있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성별이 뭐 만약에 남성이게 되면은 훨씬 더 밀덕이라고 표현하지 그 군대 관련된 뭐 것들을 좋아하게 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사회학이거든. 그러니까 독립변수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뭐들이 그러니까 종속변수가 바뀌는 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사회학이고 사회학이 원체 넓은 학문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좀 포괄을 하려고 하죠. 그랬을 때 이 경제학의 논리는 이거야. 가격이 변동되면 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라고 하는 거거든.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게 다 이 논리인데요. 가격이 내려갈수록 수요량은 늘어나게 될 거고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량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수량이 어떻게 움직이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로 봤을 때 가격이 있고 수량이 있으면 가격축에 따라서 수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다시 말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경제학에서는요 그래프를 보실 때 우리가 수학에서는 함수가 x축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 온 논리가 y축을 기준으로 x축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이 y축대로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선생님 수학은 여기가 중요한데 왜 경제학은 여기가 더 중요해요?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웠나 대학교 교수님한테 배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이 경제학을 창시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학문의 정의 자체가 우리 경제학은 여기가 중요해서 이거에 따라 S축이 어떻게 변동하느냐로 따진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 선생님 제가 지금 경제를 지금 공부해보니까 Y축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게 맞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 다음 너희들이 많이 나한테 질문해준 게 그건데 왜 우리 수요 법칙의 예외 배울 때 얘들아 일단 수요 법칙이랑 공급 법칙도 결국에는 우하향하고 우상향하잖아. 내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향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가격에 대응되는 수량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하향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가격에 따라 대응되는 양을 따져봤더니 우상향을 한다라는 건데 이 수요 법칙의 예외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베블러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 가격하고 수량을 따져봤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살려고 하는 양이 늘어나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량이 늘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수요 법칙의 예외라는 소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급 곡선의 대표적인 예외 사례에 노동 곡선이 있었잖아. 물론 이게 되겠지만 그랬을 때 노동 곡선도 너희들이 다른 걸로 생각을 하지 마. 그러면 좀 헷갈려지니까 우리 원리대로 가자고요.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동 시간 자체를 줄이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걸로 막 해석하지 말고 임금 수준에 대해서 딱 따져봤더니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아무리 임금이 높아져도 꺾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쪽으로 가면은 여가 시간,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하는 여가 시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거래하는 일의 양은 줄어들게 될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경제학은 이 Y축의 변수에 따라 X축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저희가 그 곡선을 배우고 나니 저는 나중에 임금이 높아져도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저의 그걸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좋은 적용이에요. 선생님도 그러고 싶어요. 1학년들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작년에 기억나? 내가 너네 맨날 자습실에 한 번씩 돌아보고 두 번씩 돌아보고 막 그랬었잖아. 그래도 이제 선생님도 올해 또 1학년 담임이니까 또 1학년 챙겨줘야지 애기들. 그래서 애기들이랑 표현하면 너무 징그럽나? 근데 뭐 확실히 너네보다 걔네 보면 진짜 귀엽기는 해요. 그러니까 너네 약간 성숙한 느낌이라면 걔네는 약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의 느낌이라 선생님이 또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자습실도 돌고 해야 되니까 선생님의 노동 시간은 늘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죠. 갑자기 저 2학년 4반에서 수업하는데 저 앞에 보면 3기숙사 앞에 나무가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 참 나무가 잘 흔들리고 있네요. 바람이 잘 불어서 장마 기간이라서 굉장히 날씨도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지금부터 해서 우리 19쪽부터 24쪽에 이 프린트를 좀 정리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시간을 봤더니 수업이 끝나기 일보 직전이네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도 어쨌든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노동시장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라는 새로운 것들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6강에서는 탄력성 언제 나가냐? 19쪽부터 24쪽 선생님이 쭉 나가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 프린트 잘 준비해 오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문제 프린트 열심히 또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미리부터 조금씩 풀어 놓으시고 그래도 6강까지는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푸시긴 할 텐데 어쨌든 미리미리 조금씩 풀어 놓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5강의 과제는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이번 강의를 듣고 세 줄 느낀 점 써주시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느낀 점 쓰기가 좋더라고. 다른 과제들에 비해서. 왜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수업을 듣고 있는지 정말 잘 이해는 하고 있는지 혹시 질문거리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파악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얘기라고 할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도 많이 해줬고 경제적인 얘기도 하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답해 주시고요. 우리는 6강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합시다. 과제 제발 밀리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난 종소리를 들려주고 싶은데 종이 치네요.